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AI 거품론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죠. 허무하게 한 달 전으로 돌아간 국내 증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또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을 10배 정도라고 발언하면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어줬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네, 이 PBR이라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장부 가치상 우리 주가나 지수가 어느 정도이냐. PBR이 10이면은 우리 코스피가 지금 얼마여야 되죠, 송 대표님? 32,000 가 있겠네요. 32,000. 지금 현실은 우리가 3,20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정말 단순 실수,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정말로 우리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 컨트롤 타워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지식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약간 이제 그걸 좋게 해석을 하면 그게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10년, 20년 후에 목표치를 얘기하신 게 아닐까. 그런 큰 그림을 갖고. 그걸 실수처럼 이제 고집 포장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되게 아쉬운 대목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갈 길이 좀 멀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기재부의 부총리께서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뭐 이런 거는 잘 마무리를 지금까지 지셨고, 또 뭐 이제 정상회담까지 가서도 역할을 잘 많이 하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그 부총리를 포함해서 그 뒤에 고위 그 소위 관료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참모진들 조차도 이제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제 단적인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을 알려준 게 뒤에 참모진들이었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혹자들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워낙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 뭐 이런 거에 좀 뭐랄까 집중돼 있어서, 또는 부동산 정책 이런 데에 좀 집중돼 있어서 이런 자본시장을 좀 덜 보았던 것들의 결과물 아닐까 생각도 하는데, 또는 또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고위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은 평생 동안 공무원 하시다 보니까 주식 투자 같은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보면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아파트 한 채, 뭐 두 채,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미루어 짐작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지금 현재 그 기재부, 우리나라의 소위 말씀하셨던 경제 그 안에는 산업도 있고 뭐 이 자본시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다 총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시거나, 안 되면은 전문가들한테 귀를 기울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PBR이랑 PER, 본인 구인철 부총리 설명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PER 물어보는 줄 알았다. 헷갈릴 수 있잖아요. 뭐 전문가들이시지만 가끔 안 헷갈리세요? 어떠세요? PBR, PER, EPS 이런 거 안 헷갈리세요? 당연히 뭐 숫자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발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실은 좀 해석하기보다는 좀 착각을 하셨다라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자본시장,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뭐 좀 야심차게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과제로 이제
그 자본시장 육성을 사실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그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또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아기 다루듯이 좀 세심한 좀 발언이라든지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 사태라기보다는 이번 어떤 해프닝을 좀 기회로 이렇게 좀 어떤 계기로 삼아서 네. 앞으로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한 그런 발언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자체는 좀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를 좀 줄 수 있는 어떠한 좀 발언 자체가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발언보다는 상당히 좀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발언들 자체가 좀 정부 관료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경제부총리가 이런 실수를 해버리니까 파장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상무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저희랑 미국을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네. 미국은 뭐 상무부 루트닉 장관도 그렇고 그 월가 출신이잖아요. 베넷 장관,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다 월가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월가 출신이 뭐 상무장관도 하고 재무장관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아주 뭐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금융을 아는 사람, 금융을 해봤던 사람 그리고 그거를 정말 실제로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정책적인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에서는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저희는 여전히 이제 관료 출신들 그리고 공부했던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에게 조금 우선순위가 좀 더 주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상황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와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고 3,200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빨리 많이 달려왔죠. 네. 예, 사실은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던 주식시장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좀 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는 30% 이상의 높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뭐 계속 달렸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영원히 쉬지 않고 올라가는 주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한 발 뛰어서 보면 우리만 최근 한 달 동안 지지부진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랑 1, 2등을 다투던 독일 같은 데도 최근 한 달간 상당히 좀 부진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사실은 가장 위아래서 하던 게 폴란드였는데 폴란드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좀 부진한 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최근 상황에서 우리만 그랬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그래서 8, 9, 10월이 항상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계절성이 커지는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는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8, 9, 10월을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하고 또 하필이면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뭐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6, 7월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신났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투자할 만하다. 근데 이제 8월에 그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게 어쨌든 세제 개편안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단 말이죠. 최근에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난다 그러고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 확실히 증시의 어떤 화랑 분위기가 꺼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상무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거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활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장이 조금 어떤 열기는 좀 약간 꺾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냥 좀 멈춰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지수 측면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뜨거웠던 증권주들, 그다음에 요즘 뭐 논란이 많은 원전주들,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은 그래도 뭐 못 올라가서 밖에 빠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좀 그러니까 덜 오르고 좀 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 시장에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어쨌든 주도주라고 하는 뭐 원전이니 조선 방산이니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좀 흔들려도 또 의외로 또 주가가 좀 그 쉬는 과정에서 또 네. 다른 쪽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못 오른다라기보다는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향성을 모색하는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충족되거나 이슈가 이제 튀어나오면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방향성을 모색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아직 좀 우호적으로 봐서 상승 쪽에 방향을 좀 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좀 뭐 이렇게 주가 큰 폭의 어떤 조정을 사실은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만 이제 좀 쉬었다. 에너지 자체가 조금 약간은 좀 고갈된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증시의 네. 어떤 상승 논력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나라 주가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주가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것도 당연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최근 제가 하나 좀 뭐랄까요,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는 주변 지역, 그러니까 뭐 일본 니케이라든지 최근엔 그 상해 지수마저도 10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옆에 주변 국가들 자체는 사실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사실은 좀 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쉬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까 뭐 경제부총리의 어떤 발언을 저희가 조금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조금 계속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다. 이것이 제재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금 거의 한 달간 이렇게 끌고 있는 부분 자체는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조금은 좀 뭐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를 계속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이제 뭐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첫 손에 꼽는 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50억 원이었던 걸 10억 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서 대상을 더 확대를 했죠.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여당은 50억 원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연말에 소위 말해서 매도 폭탄, 이거 너무 과한 얘기다. 그런 거 아니다. 여전히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50억을 10억으로 낮췄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세수 규모,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혹자 뭐 이소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보면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일자적으로는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지금 포인트는 50억을 15로 낮추면은 연말에 사람들이 너무 거래를 많이 해서 시장을 변동성을 키운다. 이것이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50억을 10억으로 낮춰서 얻을 수 있는 세수보다는 결국은 10억으로 낮추면서 대주주란 건 또 냉정해 보면은 대주주의 기준과 지배주주의 기준은 다릅니다. 냉정해 보면.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CEO를 만들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주주란 건 그냥 세금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역으로 말하면 소위 슈퍼개미라고 할 수 있는 50억 넘고 뭐 적어도 10억 이상, 한 종목에 10억 이상만 들고 있어도 슈퍼개미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종목만 갖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역으로 말하면은 나의 전 재산이 거의 걸려 있기 때문에 잘못된 현재 이사회나 CEO나 지배주주들의 행태에 대해서 뭐랄까 날 대신해서 우리 소위 작은 개미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문제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범위를 이렇게 낮춰놓으면은 뭐랄까 굳이 내가 열심히 주식 투자해야 돼? 부동산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있게 챗GPT한테 네. 10년 동안 삼성전자에 투자한 거랑 그 압구정 현대에 30평대에 투자한 거랑 그 비교해서 세금까지 감안해서 10억, 이게 50억, 10억 그 낮춰진 걸 감안했을 때 어느 게 수익률이 더 좋냐? 그걸 물어봤더니 쭉 계산한 거 보니까 역시 부동산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하루 이틀간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지금 그 세제의 그 세율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지배주주, 대주주, 소액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쭉 일치시켜서 한 방향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너무 지엽적인 그냥 변동성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설프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그 세수 이것도 사실은 정말로 시장이 화랑이 돼서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이 거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실 근본적으로는 금투세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좀 뭐랄까 그 장님 코끼리 만들듯이 좀 잘못된 데를 진단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론들박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기재부 설명은 지난 10년간 연말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1.15%였다. 그러니까 그 대주주 기준 때문에 뭐 매도 물량 폭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고 지수 다운되고 이게 너무 과장된 지금 이야기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뭐 실제로 통계를 근데 이거 통계잖아요. 예, 통계를 보더라도 네. 뭐 그렇게 상관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민감하게 보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한 어떤 의문을 사실 제기하는 거고요.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이전 정부에도 밸류업 정책을 했고 이번 정부 코스피 5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시장을 계속 육성을 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거와 상반되는 어떤 정책이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정부의 정책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증시의 어떤 정책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도 사실 세금을 냅니다. 저희가 뭐 양도소득세를 분명히 미국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 세금을 내고서라도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가의 어떤 상승 추세 트렌드 자체가 뭐 3년간 뭐 마스닥 기준으로 결국 70%도 올랐고 항상 이제 뭔가 주식시장은 뭐 그래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그 중요한 투자처라고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소하고라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위험을 테이크하는 위험을 사실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이 큰 상황에서 세금까지도 내라. 이러한 어떤 좀 불안 심리, 이러한 것들이 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조금 악영향을 좀 미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최종 결정이 뭐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50억으로 하든 10억으로 하든 간에 사실은 빠른 결정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그게 뭐 10년간 뭐 10배가 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혜택을 또 줄 수도 있는 뭐 이러한 그 기준점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장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금액가 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사실 장기적 투자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점 자체는 사실은 조금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번 주에 결론 안 나온다는 얘기 같네요. 더 심사숙고하겠다. 이 입장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안고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한 이 불확실성이 당분간 또 계속된다? 지금 이 얘기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안 괜찮죠. 약간 결론은 왜 간 보는 거잖아요. 간본다. 기분 나쁘게 지금 네. 시장의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 그러니까 사실 논란들이 뭐 되게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정말 세수의 어떤 효과 측면에서도 떨어지고 장기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변동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어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겠다라는 거는 제 귀에는 간 본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고 사실 누가 간 보는 사람한테 제 진심을 다 주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면 저희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을 또 뭐 여론이나 어떤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또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또 약간의 혼돈을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 이 문제는 되게 금방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어떤 혼란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법안들 2차 상법 개정도 있지만 최근에 특히 이제 경영계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는 노란봉투법도 지금 사실 걸려 있거든요. 노란봉투법은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만한 요소라고 보세요, 성무님? 저는 부담 당연히 부담되죠. 근데 이제 이게 주가랑 또 기업의 경영이랑은 또 좀 약간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여지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당장의 어떤 주가, 한두 달 내에 주가가 뭐 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따라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 여당이나 어떤 노동계의 얘기처럼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는 거고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이 좋아져서 내수가 좋아지고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면은 당연히 좋은 거는 맞는데 또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평등이라든지 공평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효율의 잣대라는 것들,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약간 이제 이 노란봉투법을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경제 재계에서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저는 장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당장의 여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2차 상법 개정도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지금 상당한 쟁점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증시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상장사들이면 일정 부분을 충족하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그 주가의 향방을 가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자들은 바로 다 바랄 거고요. 그다음에 바르겠죠. 예, 자사주 소각은 상당 호재니까. 지배주주 포함한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사실 자사주 사갖고 소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행적으로 다 해요. 다 기본적으로 자사주는 그냥 소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이제까지는 약간 선심 쓰듯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선심 대부분 그래 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관행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 정도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 주식도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이란 거는 새로운 신주나 유상증자가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미국은 자사주 소각이 엄청 늘어나면서 사실은 주식 수가 기본적으로 주식이 말랐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당 가격이 그냥 또 같은 가격이면 또 올라가야 돼요. 주당. 주수가 줄어드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올해 초 정도를 제하고 작년이네요. 작년부터 좀 바뀌었고 재작년까지는 매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나 유상증자가 훨씬 많아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식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자사주 소각의 그러한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자사주 샀다가 아쉬울 때는 이걸 내다 팔아갖고 뭔가 하거나 뭐 이걸 갖고 M&A 하거나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못 믿는 거예요. 투자자들 못 믿고 내가 막판에 내가 원할 때 못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냉정히 그러면 상장하지 말아야죠. 그런 분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가져갈 때는 좋고 그렇죠. 되돌려주는 때는 또 딴 생각하고. 기업 공개에서 시장에서 예.
자금은 다 받아놓고선 그러니까요. 나중에 자기 소유권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상장 회사의 기본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생각이 다르다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자산 소각이 이게 지금 기업이나 경영진은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작년에 밸류업 할 때 약간 용두삼이 된 것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자산 소각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것은 꼭 좀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이제 상임위가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의무화가 되면 주가 차원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위원님? 예, 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뭐 레벨업에 대한 뭐 박스피를 좀 탈피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좋은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박스피로 갇힌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보면은 항상 주가가 좋을 때 뭐 기업들 자체가 이제 뭐 증자라든지 이러한 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러한 물량 부담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박스피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러한 그 공급 쪽에서 그러니까 수급 쪽에서 좀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지수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그럼 많이 매입을 할 거냐? 라는 또 하나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드시 네.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입을 아예 안 하면 좀 줄인다. 네, 뭐 그럴 소각하기 싫어서. 네, 뭐 그럴 경우도 사실은 근데 이것은 뭐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주주 보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한 차원에서 기업들이 사실 좀 동참해줄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그렇게 돼야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뭐 박스피가 아니라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그 상장사들 어닝 시즌에 하는 거 보면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계획도 쫙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게 미국이나 우리 기업들이랑 아예 생각 출발점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심 쓰듯이 한다면 이 말씀 주셨는데 미국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주주 친화적인 뭐 굳이 그런 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한테는 이걸 꼭 뭘 선심 쓰듯이 뭘 해야 소각하고 이런 생각 출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실적 발표할 때 잘 보면 미국은 매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익 나오고 꼭 네. 주당 순이익을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예,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를 가지고 이제 주당 몇 달러 이익냈다. 아니다, 아니다, 뭐 예상을 비트했다, 예상을 하회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늘 그냥 매출하고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식 수에 있어서 이제 개념이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주 한 명당 얼마만큼의 어떤 그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한 명 한 명의 주주 그리고 한 주 한 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쓴다라는 거가 이제 그 문화에 녹아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렇진 않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짚어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나오나는 좀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배당 성향도 40%. 좀 높다. 좀 낮춰서 좀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최고 세율도 좀 낮추면 어떨까. 시장 기대치보다 다 조금씩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왜 꼭 정부 정책은 그렇게 기대치 항상 조금 미달하는 듯한. 거기에 딱 맞추면은 뭐랄까 스스로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좀 달리해야 좀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농담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랄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취지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주주 기본 그 요건을 50억에서 15억으로 낮추는 것도 냉정해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좀 부자 감세 뭐 이 논리가 컸잖아요. 냉정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이란 거는 1인 1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주주가 되는 그 자연스러운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배주주와 대주주와 소액주주,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합체시키자는 측면에서 지금 질문해 주신 지금 앵커께서 질문해 주신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의 분리과세의 지배주주의 사실상 최고 세율 네. 이것이 지금 아까 양도소득세율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내가 주식 회사에 돈 쟁겨놨다가 막 쌓았다가 나중에 주식 팔 때 그냥 25% 내면 되는데 배당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35%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손해 아닙니까 사실은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배당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주식을 팔아서 내가 세금을 내나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내나 같게 만들어줘야 그러면은 똑같은 잣대를 놓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배당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나머지 일반적인 대주주들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게 해주는 것 자체가 네. 지배주주와 대주주와 둘 사이에 어쨌든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결국 그렇게 해서 배당이 늘어난다면 ROE도 높아지고 배당 수익률도 높아질 거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소액주주들한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의 이해관계를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그 숫자들이 정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는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 밖에서도 갖가지 이슈들이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 하나만 짚어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기업들의 지분을 아예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죠. 인텔이 대표적인데 인텔뿐만 아니라 TSMC나 우린 삼성전자가 되겠죠. 이런 민간 기업들의 지분 인수까지도 검토한다 이런 게 나왔어요. 물론 정부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동안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예, 뭐 좀 그 큰 틀에 봐서는 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도 중국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 기업에 어떤 개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자율성 자체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어떤 정책 기조라는 측면에서 좀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뭐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딱히 좋은 어떤 소식은 사실은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주로 핵심이 되는 것들이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공급망, 새로운 어떤 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지분 자체를 상당히 늘리겠다라는 어떤 포석으로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것, 또 미국 경제라는 게 항상 보면 이제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강조를 해왔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거와 역행하는 지금 어떤 정책을 좀 시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사실은 좀 커질 수 있어서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는 증시라든지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해프닝이지 사실 무근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라는 이제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실제 시장에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텔하고 삼성전자를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안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좀 잘 나가던 기업이었지만 지금 특히 이제 파운드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3년 동안 뭐 4천억 정도 4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도 여전히 적자인 상태이고 아마도 연간으로 한 뭐 저희 한국 돈으로는 한 70조 정도의 어떤 손실을 계속해서 감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정부의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뭐 디자인만 하고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건 대부분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렇게 이제 공장을 미국 안에다가 이제 두고 싶은 그 안보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민간의 지분을 가졌던 적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완전 망한 뭐 AIG라든지 특수한 상황인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가졌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 행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요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재성 뭐 이런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해졌죠. 이에 더해서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에 보낸 HBM4 샘플 테스트가 합격했다. 그래서 곧 양산 들어간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굉장한 호재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언론이 다 다룬 내용은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 매체 단독 보도로 처음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뭔가 확인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교차로 교차 확인이 안 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까지. 근데 그 HBM4로 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엔비디아의 요구 사항이 엄청 좀 늘고 있습니다. 소위 통신 속도나 발열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매우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채택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나머지들도 좀 더 다 늦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지금 소위 엔비디아의 소위 본인들의 그 로드맵, 기술 로드맵상에서 원래 올해 말에 나와야 될 것이 내년으로 좀 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아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 때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 한 6조 정도 되던데요. 정 그걸 원하면 우리는 차라리 보조금 안 받고 우리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미워하면 담는다고. 이게 미국이 중국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중국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정책이 언제 나온 거냐면 시진핑이 2013년도에 새롭게 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국영기업이니까 정부가 다 갖고 있었죠. 근데 민영화하니까 민간한테 다 넘기는데 딱 하나 남겨놓습니다. 한 주, 황금주를 남겨놓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위 그 알리바바의 마 총리도 갑자기 한 6개월간 사라지게 만들고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황금주 한 주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하고 얘기가 달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6조 투자하면 그쪽은 딱 한 주 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황금줄인 거죠. 그래갖고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삼성전자가 의사결정할 때 본인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달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은 누가 멋지게 얘기했던데 미국 예외주의가 국가 자본주의화 되는 거다. 이게 국가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근데 이것은 긴 호흡에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시장 자본주의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사실. 그걸 우리가 중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과잉 생산 시켜갖고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것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해내고 있는 것이 인텔에서 조금 발전시켜갖고 지금 황금주 아이디어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머지 국가들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들 이거는 강력하게 뭐랄까 거부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게 더 뜨거운 논쟁거리긴 합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던 거의 모멘텀은 인공지능 AI죠. AI 거품론이 또 나왔습니다. AI 거품론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감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AI가 거품이자 아니다. 이걸 딛고 결국에는 다시 또 주가는 우상향할 거다. 뭐 여러 논쟁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뭐 조금 회피하는 질문인데 거품은 사실 지나봐야 아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미국 증시가 사실 AI 주도 상당히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죠. 특히 이제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경우가 뭐 미국 전체 시가총액 거의 한 35% 가까이 차지하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있고 또 이제 주가 자체도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과속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는 저희가 뭐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거품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거품론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여하튼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비교하고 있는 IT 버블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미국의 어떤 이러한 AI와 관련된 뭐 투자 과잉이 과연 어마어마하게 있느냐라. 그러니까 2000년과 비교해서 그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아무런 지표를 봐도 그 정도의 상황은 좀 아닌 상황들이고요. 그래요? 예. 또 이익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꿈만 있었고 사실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버는 기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이익도 많이 벌고 뭐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AI와 관련된 어떤 거품론은 과거 잣대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드는 생각 자체는 지금 뭐 AI가 됐건 뭐 여러 가지가 됐건 간에 미국 빅테크들 자체가 상당한 세계적으로 보면 구독 경제 효과를 상당히 저는 누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만의 어떤 수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지 AI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스마트폰 하나에서 전 세계가 다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기업, 빅테크라는 기업 자체가 과거는 어찌 보면은 미국이라는 어떤 뭐 해외 그때도 매출은 있었긴 하겠지만 상당 부분 미국 내에서의 어떤 수요 창출만을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 세계의 어떤 수요를 대상으로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투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어떤 거품을 일으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 자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AI 거품론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상무님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역시 밸류에이션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스코, 오라클 이런 주식들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 올랐었던 가장 대장주라고 하는 오라클이나 시스코 같은 기업들의 멀티플이 160배에서 150배 올랐었고, 그다음에 돈 못 버는 회사들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 오르는 회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M7 기업들의 평균 PER이 한 33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해도 지금 3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닷컴 버블 때랑 뭐 밸류에이션만 그냥 딱 직접 비교를 해봐도 그때 당시랑 지금을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샘 올트만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AI 산업 전체라기보다는 자기 이외에 뭐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 같은 돈을 버는 기업들 이외에 다른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회사들 돈 못 버는데도 이렇게 막 자금 조달이 많이 되는 걸 보고 네. 약간 좀 위협을 느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업 가치가 이제 5천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매출의 한 40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미국 기업들의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이 매출 대비해서 한 2배에서 5배, 뭐 좀 큰 대형 큰 IT 기업들이 한 5배에서 10배인데 이 뭐 오픈 AI 이제 뭐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건데 뭐 매출의 거의 50배 가까이 이제 그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AI 거품론의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샘 올트만의 이야기는 이제 자기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너무 잘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계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께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경계해야 될 거는 AI 안에서도 돈을 잘 버는 데와 못 버는 데가 확연히 구분된다. 잘 버는 데를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닷컴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은행들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 잘 버는데 그때 멀티플 되게 낮았거든요. 네. 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잘 버는 숫자가 항상 영원히 유지될 거다라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오픈 AI처럼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 같은 데들은 돈을 잘 벌지만 여기로부터 GPU와 HBM을 사와서 서비스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 반대편 쪽은
정확히 지금 4개 분기째 프리캐시 플로어가 줄고 있어요. 지금 사실 냉정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감가상각 연한을 늘려갖고 EPS만 올리게 하는 말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그 AI로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 양 집안의 생각이 달라져서 AI 쪽의 투자가 생각보다 내년도 내후년도로 가서 시장에 기대하고 달리 급격하게 꺾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분명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버블은 지나봐야 알고 지금 당장 AI 하드웨어 쪽은 돈을 잘 보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이건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PBR 10배 발언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 실망감으로 민감해져 있는 시기에 경제 컨트롤 타워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신뢰 회복하는 데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